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주보돈이라고 합니다. 경주를 사랑하고 신라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천년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깊숙이 스며들어왔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라가 없는 한국사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신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전통 문화를 집대성해서 정리한 게 신라 문화다. 그 전까지 있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도 크고 중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신라를 천년의 왕조라고 그러듯이 천년 동안 지속되어 있는 그런 왕조는 없습니다. 고려조선도 500년이었지만은 얼마나 오늘날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신라의 역사와 문화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통일을 이루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곳, 천년왕국 신라죠. 네, 일평생을 이 신라사를 연구하는 데 매진하시고 이제는 신라인으로 살기 위해 경주로 이주까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경북대학교 사학과 주보돈 명예교수와 오늘 톡톡톡인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워낙 이 신라사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로 유명하신 분이어서 저도 그전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심지어 퇴임을 하시고 경주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사했습니다. 아니 평생을 그렇게 연구를 하시고도 연구에 대한 욕심이 남으셔서 여기까지 이사하신 거예요? 이제 최종 마무리를 네. 경주에 와서 짓겠다. 출발을 신라 역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예. 신라 왕경이 있던 이곳에 마무리를 짓고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지금 만 6년이 다 됐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렀네요. 그러면 이제 그냥 연구자로서 입장 말고 근데 어째 여기서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생활인으로서는 어떠세요, 경주? 대도시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약간의 그 좀 소박하고 투박함 이런 것은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사실은 뭐 제가 여기 오면서 경주 사람으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신라 사람으로 왔다. 1500년 전에 어딘가 내가 여기 살듯한 그때에 살다가 이사를 갔다가 다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왔고요. 어디 다른 데로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뼈를 묻기로 경주에서 그래. 신라인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신라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곳 경주에 있었고 그동안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주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썼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네요. 경주라고 이름을 자칫 착각해서 처음부터 경주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건 이제 935년에 경순왕이 이제는 신라 국가를 더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 아래 나라를 들어서 고려 태조 왕건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셈인데 나라를 다 접수하면서 후삼국을 통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해서 경사스러운 고을이다. 내한테 항복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신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치욕적인 나라 이름, 본래 이름을 이제 잃어버리고 사용하지를 않게 되면서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약간의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느낍니다. 본래 이름 어디 갔느냐 오늘날 그 서울이 가져가 가지고
하나는 서울입니다. 여기 네. 원래 있던 게 서라벌, 서벌, 사로, 사라 등등 오늘날의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신라왕정의 네네. 이름에서 이제 그 나왔던 어. 것인데 자기 원래 이름은 오늘날 해방 이후에 서울이 가져가 버리고 경주는 경주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경주의 경자가 서울 경자 아니야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건 경사경자입니다. 경사 경자를 쓰고 나를 들어서 공짜로 엄청난 어. 그 부를 획득하고 부산국 그렇군요. 통일한 기반을 마련했으니까. 그런 또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또 숨어 있었군요. 네. 이제부터라도 알고 불러야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그 예, 맞습니다. 경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 역사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도 늘 되새기면서 네. 교수님은 학부 때부터 역사를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 역사도 워낙 길잖아요. 근데 그 길고 긴 역사 중에서 왜 하필 신라사를 선택하셨을까? 왜 신라사를 선택해서 평생을 그 연구에 바치셨을까 하는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원래는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저는 이제 현대사 전공자를 지망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해방 이후 현대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대학에 와서 보니까 네. 현대사 강좌 자체가 없고요. 현대사는 오히려 연구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굉장히 한때 이거 그러면 뭘 할까 이제 많이 그 방황, 망설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임나일본부 설 문제를 접하면서 가야 또 임나 문제, 임나일본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관련되는 자료가 적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겠다 싶어서 상대적으로 연구 자료가 많은 이제 그걸 사료라고 그러는데 네네. 사료가 많은 신라사를 택한 게 된 그 주요 계기가 되었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은 그 70년대 그 답사를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다녔을 때 천마총을 73년도에 발굴하고 있는 이제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그때 어떤 매력이랄지 이제 끌림, 와서 이제 그 무덤들이 많은 걸 보고 뭔가 끌림이 있었어요. 그 뒤에 그 한 2년 정도 뒤에 여기에 내가 직접 발굴을 하러 와가지고 15박 16일을 힘들게 생활하면서 경주의 그 이 내면 또 신라의 어떤 내면 세계를 좀 들여다보면서 신라사로부터 고대사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라사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었고 네. 현대사를 하고 싶었지만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됐고. 어렵겠다 판단을 하셨는데 진짜 우연한 기회에 신라사에 좀 운명처럼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명처럼 있습니다. 그냥 끌려서 평생을 이렇게 연구에 몸바치시고 그래서 그 저는 뭐 신라 사람이라고 이제 스스로 그 이후부터 어떤 질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그 어떤 사랑의 감정이라고 그러지,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묻어나고 나중에 가면 그게 이제 즐거움이 되는 거죠. 신라 역사를 공부하고 내면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즐거움, 네네. 거기에 그 들어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신라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계시는데 또 그런 많은 분들은 그 신라사를 뭘 어떤 걸 연구를 하셨길래 이렇게 권위자로 인정을 받고 계실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걸로
저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하고 직접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우리 김유신, 김춘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글들도 별로 없었어요. 피상적으로만 김춘추와 김유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신라 측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영웅이었습니다. 신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고려 조선 시대 이르기까지. 그런데 근대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근대적 학문으로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는 도리어 이 사람들이 말이죠. 민족의 반역자처럼 취급이 됐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당이라고 하는 외부 세력, 외세를 빌려서 동족 국가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일제 식민지로 우리 사회가 전락하면서 네. 그 당시에 일본 식민 지배하고 신라가 당을 끓여들여서 멸망시켰던 거하고를 등치시켜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신라 사람들이나 고구려 사람들이나 백제 사람들이 서로가 다 동족 같은 민족에 대해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네요. 전혀 다릅니다. 네. 그건 처음부터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뒷날에 와가지고 민족이 하나로 결합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라고 했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후삼국 시대도 존재하지 않았을 그랬군요. 겁니다. 서로 간에 하늘에 내려왔던 선민이다. 그래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당나라도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나 고구려나 백제나 다 외세인데 일제 때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의식이 심어지면서 심지어는 그 교과서의 그 교육도 그렇게 그게 이제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배족 행위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평가절하를 해왔던 거죠. 저는 김춘추와 김유신이 그 빼어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다. 이런 시각에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고 정리를 문제 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뭐 김유신과 김춘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이 신라사에 있어서 다양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신라사를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30권인가요? 엄청나게 방대한 양으로 신라사를 또 한번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책으로. 거기도 상당 부분 참여를 하신 거죠? 네, 경상북도 도청에서 신라사 대계라고 그래가지고 전체는 38권인데 글을 쓰는 거는 22권, 그 다음에 이제 자료집으로 그림으로 사진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8권, 총 30권에서 그 중에 이제 기획 단계에서 첫 출발부터 이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신라사 전공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쓰다 보니까 제가 16꼭지를 썼어요. 논문을 쓸 줄 알았는데 대중을 위해서 쉽게 쓸 줄 모르니까 시간을 임박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원고 마감이 되고 못 쓰는 글들 내가 많이 쓰다 보니까 무려 16꼭지를 썼는데. 그럼 상당한 부분을 쓰신 거죠? 그건 이제 원고지로 치면 한 3,000매 정도를 내가 이제 쓰게 된. 3,000매. 3,000매면 거의 단행본으로 3권 이상을 뭐 한 쓰신. 2-3권 정도는 이제 정년하기 전에 원래는 그 작업을 3년을 기획했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정년 막바지에 사실은 큰 다른 일들보다도 그 일을 하는데 거의 뭐 시간을 한 60% 이상 쏟아본 셈이 돼가지고. 연구를 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없었던 다른 시각에서 이거를 조명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근거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도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우리가 그 당대 자료라고 그럽니다. 당대 사료라고 그러는데 신라인이 직접 남겼던 그 기록들
또 사용하다가 생활하다가 남겨놓고 갔던 물건들 네. 그 흔적들이 사실은 그 기본 사료가 되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죠? 뒤에 정리된 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우리가 기본 사료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건 이제 신라가 멸망하고 난 뒤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후대의 어떤 인식과 관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변화되고 변개되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기록을 우리가 1차 사료, 1차 자료라고 그렇게 하는데 고학적으로는 그걸 유물유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문헌에서는 당대 사료를 금성문이라거나 금성문. 네네. 그다음에 목간이라거나 네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성문, 목간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금석이라고 했을 때 금은 금속 일반을 가리키고 석이라고 하는 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래 보면 자기 이름을 돌에 새기고 금속에 새기는 것은 영원하게 기록이 남도록 그렇죠. 영원하게 기록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라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자기 이름이라거나 자기가 어떤 했던 행적이라거나 이런 걸 기록으로 단단한 돌에나 단단한 금속에 남겨서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후대의 인식으로 고쳐지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되지는 않고 그렇죠. 있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굉장히 그걸 중시 여깁니다. 역사 연구에. 목간이라고 하는 거는 종이를 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기 전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뒷날에 굉장히 고도의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내놓은 기록의 수단이고 이전에 올라가면 먼저 만들어진 게 나무였습니다. 흙에도 글을 쓰고 또 비단에도 글을 쓰지만은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어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나무거든요. 네네. 나무라고는 이제 일반 나무도 있고 또 대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간이라고도 들어본 것 그렇지. 같은데, 예. 죽간이라고 하는 대나무에 글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목간이라고 하는 나무를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글을 쓰는 건데 우리가 공자라거나 맹자라거나 우리 사마천의 사기라거나 한서라거나 이런 전부 원래는 목간, 죽간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하긴 워낙 옛날이니까. 종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게 된 거는 사실은 그 3세기 말엽에 와가지고 많이 쓰여지고 한참 뒤에 일이고. 한참 그 전에 있는 기록들은 예. 전부 나무 아니면 뭐 금속, 돌. 그렇게 다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그 금성문이랑 목간 같은 데 새겨져 있는 문구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교과서에 진흥왕 순습이라고 했을 때 진흥왕이 국사책을 썼다, 남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네. 진흥왕이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곳곳에 자기 흔적을 남겼습니다. 거기에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이제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고 수정하고 또 새로운 내용은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금성문이나 목간 자료들입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삼국유사 같은 데서 좀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목간이나 금속문을 통해서 좀 다르게 기록에 남은 그런 건 뭐 우리가 알만한 거 있을까요? 지정왕이 네. 지정왕이란 사람은 진흥왕의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기록에 의하면 65살에 왕위에 올랐고 그때 결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64살에. 근데 평균 수명으로 봐가지고는 그러게요. 그럴 수 없는 예. 나이인데 냉수리비가 발견이 되고 네네. 공평비가 발견되면서 거기 진흥왕의 아버지도 등장하고 뭐 백부도 등장하고 냉수리비 이제 할아버지 지정왕이 등장하는데 거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정왕이 갈문왕을 역임했다. 그럼 뭐죠, 그게? 갈문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지 못한 왕과의 특별한 관계, 형제간이라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던 인물에게 주어지는
그런 칭호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전까지는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갈문왕은 왕이 될 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예, 예. 갈문왕. 그런데 지정왕이 갈문왕으로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건 오. 기존의 기록을 전혀 완전 새롭게 봐야 될 그러게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그런 걸 발견하실 때마다 엄청 짜릿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는 세상에 내가 이걸 발견했다니. 우리는 그 금광을 발견하는 것보다 그러게요. 금성문 하나를 발견하는 게 예. 로또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떤 즐거움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2019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목관 중에서 제일 긴 사이즈, 큰 사이즈 목관이 나와서 그거 이제 판독도 교수님께서 네.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목관은 뭐 어떤 내용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큰 목관은 어디에 길을 갈 때 여기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들어가지 마라, 어떻게 가라, 뭐 이런 조직한 경고문 이런 예. 것들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건데 그때 나온 것은 네. 뭔가 그 제사를 지내고 뭔가 제사를 지내면서 뭔가 공물을 주고받았던 그런 제사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관 자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문서로서 기록으로 남겨져야 된 오늘날 문서가 없거든요. 네네. 당시에 뭐 5세기, 6세기, 7세기의 그 문서들의 형태와 내용, 어떤 걸 다루고 있냐, 세금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 역사 기록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어 가지고 그 밖에 뭐 여기에 그 무덤을 만들고 여기에 산성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어디서 동원됐을까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궁금한데요. 네. 왕경에서 주민들만 동원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주민들을 많이 동원을 했어요. 지금 이제 남산에 가면 성이 쌓여져 있는데 네. 남산 신성비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도 지방민들을 전국의 단위로 해가 동원을 하고 명할산성에 가면 그것도 명할산성을 쌓는데 지방민을 동원하고 우리 저 보이지 않지만은 왕국을 쌓고 황룡사를 만드는데도 지방민을 동원해 가지고 쌓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무덤들을 쌓는데도 지방민을 동원하고 지방민으로 하여금 왜 크게 쌓느냐 보여주는 과시욕 이제 이 상하 지배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서 쓰여지고 있는 게 왜 이 무덤이 크냐? 그러게요. 그런 용도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목관을 통해서 다 알 이제 수가 그건 목관을 통해서 저 금성문을 네네, 통해서 금성문을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드는 생각은 정말 옛날이잖아요. 1000년도 더 지난 옛날인데 그때 아무리 이게 새겨놓은 거라고 해도 이게 세월이 너무 기니까 좀 이게 달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 없나요? 금속으로 된 거는 녹이 썰어서 그러게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예. 요즘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판독이 가능하고 돌에 새겨진 거는 지상의 뭐 비바람 풍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흐릿해지만 대개 지금 많이 알려진 것은 땅 속에 묻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보존이 좀 원형을 됐겠네요.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목관이라고 하는 나무에 새겼는데 어떻게 남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네. 나무와 그 먹이라고 하는 게 먹을 이제 붓, 나무, 그다음에 먹 이게 굉장히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먹이가 가장 그 굉장한 그 발명품이라고 하겠는데 나무와 먹이 굉장히 이제 결합하면 아주 융합하는 그런 관계에 있고요. 요게 이제 지상에 그냥 노출이 돼 있으면 나무가 썩잖아요. 그렇죠. 나무하고 먹이 결합해서 썩지 않고 원상을 유지해 나가는 거는 물 속에 들어갈 때. 물 속에 들어 있으면 이거는 현상을 굉장히 유지를 하고요. 물기가 전혀 닿지 않는 사막에서도 이제 이런 게 발견이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나무로 쓰여진 게. 그거는 물기가 전혀 없는데 그대로 노출이 돼 가지고 마른 상태로 있는 거고. 대개 이제 우리 이쪽 지역에서 신라때 목관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물 속에서 질습지에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물이 계속 잠겨져 잠겨져 있는 있는. 그런 쪽에. 그러니까
말랐다 젖었다라고 하는 데는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월성의 주변의 그 해자에서도 목간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에 우리가 문헌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역사가 신라사가 이런 목간 자료라든지 새로 출토된 비석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해석되고 신라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전공하셨고 연구하셨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월성해자에서 다양한 목간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목간 자료에는 신라 당대의 기록들이 여러 남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 주부돈선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당대의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월성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 문화재 학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많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도 사실은 정말 그 옛날 신라를 우리가 지금 떠올릴 수가 있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곳에 금관총도 있는데 네. 금관총 발굴될 때도 현장에 가셨었나요? 1921년에 처음 발굴이 됐고 네네. 재발굴할 때는 제가 여러 차례 여기에 현장에 와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기보다 이 무덤들을 우리가 흔히 돌무지 덧늘 무덤, 적석목각분 이렇게 부르거든. 적석목각분. 돌을 안에 적석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지금 보이지를 않는데 이 안에 돌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아, 이 큰 능 안에 그 돌이 안에 돌을 위에 덮어가지고 이걸 이제 일종의 그 내부 보호막 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안에 관곽이 안에 들어 있는데 예. 그 위에다가 돌을 얹어 놓았습니다. 아,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상상 외의 그 금들, 금속재들 이런 것이 가득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막 금관이 나오고 이런 이제 엄청난 가치를 가진 유물들이 나오면 막 독을 해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맞아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주 지역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도굴이 됐습니다. 무덤이 있는 곳을 알면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도굴이 거의 다 됐는데 경주 분지에 있는 경주 시내에 있는 것들은 도굴이 사실은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전혀요? 전혀 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이제 안에 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돌을 걷어내야 되니까. 돌을 다 걷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안에 침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는 이 주변에 다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살고 있었고 그러고 이제 도굴할 수 없는 그런 구조 때문에 같은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가야 이런 쪽하고 물론 역사도 오래 진행이 됐지만은 유물이 고구려 백제 가야에 비해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옛날 신라인들이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만들었나 봐요. 독을 못 대가도 돌을 이렇게 큰 능에다가 돌을 안에 쌓아서. 와,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이제 당시에는 독을 한다기보다 예. 비가 오고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훼손이 되고 훼손이 깨어질 될까 봐. 수 그렇겠네요. 있고 오늘날 보면 이게 엄청난 효과를 우리에게 그러니까요.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서는 이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돌 안에 적석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거 저는 이 대단하죠. 경주 분지에 있는 거는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될 보물이다. 또 이게 도굴이 안 됐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훼손되어서 발굴하지 네네.
그 발굴한 거 외에는 네. 다 이거 그대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다행히 신라 사람들의 네. 지혜라고 글쎄 그럴까.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가져다 줬던 영향이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교수님 이제 경주에 오신 지 6년 정도 되셨고 이곳에서 연구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저는 이제 걸어 다니면서 많이 그 현장을 보고 채취를 느끼면서 그동안에 여기 와서 이제 새롭게 보면서 썼던 책이 신라 왕경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다음엔 책으로 이제 신라 왕경의 연구 2 이래 지금 이제 구상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책을 써내려고 지금 이제 준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거는 제가 경주에 살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하나는 경주에 오면 이 옆에 있는 그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천로로 이렇게 널려 있고 네. 매일 아침 저녁 밤낮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또 다른 하나의 보물들이 있어요. 현장과 같이 있는 그 젊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서울에는 다 모으면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신라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현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현장이 없는 네. 거죠. 저는 와가지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신라학 연구의 좀 메카로서 이쪽에 사람도 기르고 네네. 자료도 결집하고 신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가 저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이제 그 꽃을 피워 나가는 그런 어떤 계기를 좀 제공을 하고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여기 살면서 그 바람입니다. 사실. 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경주에는 이 경주 출신이면서 경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계시는 또 젊은 뭐 학자들도 많으시고 뭐 그 외에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교수님 같은 어른께서 또 중심이 돼서 어떤 거점 역할을 또 해주시면 또 그 젊은 연구자들끼리 또 하나의 또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신라학이라고 하는 정말 좀 더 큰 범위의 문화 학문을 또 일구어서 경주를 좀 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중심으로 뜨고 있지만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도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라인으로서의 DNA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하고 응집해서 서로가 힘을 합쳐야 그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심에서 교수님이 좀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신라 역사에 대해서 진짜 새롭게 눈뜨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자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